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8일입니다. 오후 1시 52분을 지나고 있네요. 메일로 질문이 왔어요. 고민 상담이라기보단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고민 상담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닌데 조회수 잘 나오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IT 강사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인가? 글쎄요, 잘 번다라는 것은 요건 좀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 기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돈을 잘 법니다. 상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모르긴 해도 어지간 개발자로 사시는 것보다는 강사가 될 수 있다면 강사가 되시면 돈은 더 잘 법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댓글에 저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시거나 이분 이런 좀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좀 사족을 달자면은 제가 강의는 대략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 분야에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에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고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기술 교육을 한다, 여기서 프로그래밍 부분에 뭐를 했다, 이런 어떤 디테일 말고요. 이 분야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해봤어요. 해보긴 했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과거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주셨어요. 문의 메일을 주셨는데 본인의 어떤 누군지 본인 식별되지 않게 해달라 하셔서 그 부분은 최대한 감추겠습니다. 우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AI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거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저널에 이제 논문도 게재하고, 그러니까 나름 괜찮은 이제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현재 생활에 이제 매우 만족하고 잘 살고 계시는데 요때 이제 주변에 IT 강사를 좀 할 생각이 없니? 라고 제의를 받은 거죠. 이게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흔한 사례예요. 어떤 주변에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사가 되는 가장 전형적인 시퀀스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누구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사실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 체계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비 교육 같은 거 있죠. 이 국비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 그대로 이제 교육비를 자체를 이제 국가가 이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런 걸 해요. 인력 양성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이 인력 양성,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 분야에 인원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한 10만 명 정도가 새로 양성돼야지만 된다. 올해 예를 들어서 2024년에 그럼 이 10만 명이라는 것을 양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4차 산업 그 인력이겠죠. 예를 들어서 10만씩 안 가겠지만 이런 거 양성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르는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뭐가 잡히냐면 예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전국에 어떤 교육센터들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저 10만 명에 대한 양성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네가 제안서 내. 그러면 너네한테 이 인력 얼마씩 쿼터를 할당해 줄 테니까 니네가 양성 잘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줘.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체가 뭐가 잡히냐면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성돼야 될 어떤 개인이 있겠죠. 국민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예산을 따와야 되는 교육기관이 있겠죠. 그 교육기관하고 플러스 하나 더가 있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요 사업자들이 뭘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 인력 양성 계획에 직접 제안해서 자기네가 사업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이걸 가져온 업체 쪽에다가 콘텐츠를 공급하거나 강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요 세가 이제 3번하고 4번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교육의 어떤 그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쪽이고, 이게 이제 국비교육인 경우 이래요. 근데 이 3번에 해당되는 쪽이 사실상의 어떤 키를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 여기가 이제 우수한 기관일수록 뭐가 이제 체계가 잘 돼 있거나 뭐 이렇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가 별로 잡혀져 있지도 않은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콘텐츠는 다른 데서 가져와서 제안서 써서 잘 돼서 이제 인력 양성 주거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강사를 IT 기술교육 강사 크게 나누면 몇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냐?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수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업체라고 해서 CP 업체라고 합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딩 하는 업체인데 이쪽에 소속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상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게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서류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 직장인 맞아요. 근데 사실상 자영업자예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소속이 되어는 있어요. 근데 행정적으로 서류상 그렇다. 물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면 그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형태로 이제 소속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좋은 게 뭐냐면은, 이런 업체가 어떤 국가를 상대로 우리 이런 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세요 했을 때 그 제안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고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 제안을 직접 하는 업체에서는 강사를 아예 이제 직원처럼 아예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무슨 협동조합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왜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있다. 뭐 10명까지도 아닌가 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 그럼 이 10명이 모여 앉아 가지고 이 사업 가져오려고 법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약간 그 어떤 병원 같은 데 보면은 그 병원 하나에, 동네 병원인데 선생님 3분 계시고 이제 다 원장님이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정부 사업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뭐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도 있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강사 파견만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이런 표현이 그러는데 인력 조달 업체예요. 인력 조달. 그러면은 이제 인력 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센터 있죠. 교육센터가 있으면은 이 교육센터 쪽에다가, 여기도 이제 맨날 힘든 게 뭐냐면 강사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 부탁해요. 강사 괜찮은 사람 없어요? 저희가 구해다 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근데 교육센터는 강사를 한번 확보하면 계속 같이 가면 좋은데 강사가 자주 바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사례는 뭐냐면 부유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생들이 반발하는 거죠. 강사가 뭐 같아요. 더 이상 수업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뭡니까? 막 이런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나마도 힘들게 구한 건데, 그러면 이제 그 강사가 아웃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강사를 구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쪽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런 쪽에다가 부탁해가지고 조달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제안을 해서 가져온 경우에는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뭐냐면 인력 양성 사업이죠. 그러면 그 경우 이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면 6개월에서 1년씩도 가요. 그러면은 아예 거기에 이제 전임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상 직장인처럼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그 강의를 수행하게 되는, 그래서 소속이 있는 강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부업 전문 강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를 다녀. 근데 가끔씩 특강 정도 하시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하든지 야간에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강사님이 있는데, 요분들은 이제 전업 강사님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강사를 평가할 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강의력이라고 봅니다.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강의력입니다. 실력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실력이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 어떤 기술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력이라는 걸 둘을 놓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술이 7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떨어져.
근데 강의력이 100이야. 그러면은 이게 수강자 입장에서는 그가 가진 능력에, 그러니까 강의 전달력이 100이니까 그럼 수강자 입장에서는 7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술이 200%면 뭐해? 강의 전달력이 20도 안 돼. 이러면. 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강의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의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겠죠. 이건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인 자영업자 형태의 전업 강사님이 또한 계세요. 이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1인 자영업자, 즉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 좀 나눠야 되는 게 소속 없이 완전히 올 프리를 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사는 약간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은, 제가 보기에 강사라는 직업이 가장 비슷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가수였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강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곡을 똑같이 좋은 노래인데 그걸 무슨 아이유 같은 사람이 부를 때랑 이효리 같은 사람이 부를 때랑 뭐 아니면은 무슨 성시경 같은 사람이 노래를 한다고 쳐봐요. 같은 곡이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쵸? 똑같은 곡인데 누가 부르면 섹시하고 누가 부르면 슬프고 누가 부르면 서정적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진영 씨 같은 사람이 불렀다? 글쎄요, 매우 신나는 곡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곡 해석이라고 하죠.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라는 게 있죠. 뭔가 강의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오롯이 그 사람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수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실력이 있는 강사다라고 하면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기가 콘텐츠 개발 다 하고 기획 다 하고 자기가 이제 그 강의도 직접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자, 그럼 얼마나 버는지를 말하기 전에, 자, 그 다음 또 분류의 대상이 있습니다. 자, 강사 분류에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여기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일단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은 뭐 그 세 개 말고 요런 경우, 그러니까 협력의 대상인 경우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업 정도로 얼마나 깊이 뭔가에 관여하느냐도 있지만 협력 대상, 그러니까 혼자서는 강의를 못 하거든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인생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흔치 않아요. 정말 흔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노마드 코더나 코딩 애플 정도 되면은 뭐 구독자가 이제 한 10만쯤 된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다 해서 플랫폼 만들고 뭐하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는 소수죠.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업체와 협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업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교육센터나 뭐 다른 플랫폼 사업자일 텐데,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인프런이라든지 저도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 외국계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유데미도 있고 블라블라 그런데 요런데 이제 제공 특화해가지고, 예, 그, 여기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주니까, 거기랑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있는 업체랑 협력하는 강사들이 있어요. 멀땡, 휴땡, 땡땡땡 본부 종로에 있죠. 뭐 한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뭐 H땡 교육센터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영땡 어디도 있고 조금 뭐 외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WS 교육에 특수화되는 뭐 이제 메가 머시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들 이런 경우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집합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지만 이런 교육센터들은 오프라인으로 집합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가장 중대한 특징이었는데, 이게 그 코로나 환경을 거치면서 되게 요상하게 바뀌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절면이 믹스되는 요상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는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각자 도생, 강사 자신이 살아나오면 되는 거고요. 멀티 캠퍼스라든지 뭐 요런데 이름을 말해버렸네. 네, 벌땡. 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했었어요. 여기 전임 교수였어가지고 이 정도 말해도 뭐 안 잡아가겠지 뭐. 자, 그래서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주 5일 동안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강의하게 되냐면은 적게는 30 몇 시간에서 많게는 40시간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40시간이다 예를 들어서 40시간 동안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시간당 마냥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예요? 네, 400만원. 한 달이래. 일주일에 40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만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더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 경우는 시간당 강의 단가의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되고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조금만 좀 그 세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그 사업소득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제 요 옛날에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제 3.3%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사업소득으로 봐서 이제 7점 몇 프로 떼고 이제 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뭐 이제 그 원천 징수하는 건 이제 세금 관련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력 대상이 이제 교육센터에 소속으로 들어간 경우는 이제 장기과정 강사님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조금 특이한데 이분들은 계약할 때 시간당 단가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가 늘 생겨요. 무슨 얘기냐? 시간은 예를 들어서 내가 40시간을 강의한다라고는 하지만 질문 답변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감안해 갖고 더 받기도 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시간당으로만 퉁쳐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제공으로 특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익 분배 이제 독점 여부냐, 그러니까 어떤 그 A라는 회사가 있어요. 플랫폼사가. 그 다음 B도 있고, C도 있고, 뭐 D도 있고, 뭐 쭉 있겠죠. 똑같은 콘텐츠를 여기 모두에 똑같이 제공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강의를 뭐 5만원 받고 판다, 다. 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독점 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 분배율에 차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플랫폼 제공사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7대3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강사가 7,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3 이렇게 되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막 9대1이 될 때도 있고 8대1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쩔 때는 이제 4대6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1대9도 있어요. 강사 1, 여기가 교육센터가 9를 가져가는 플랫폼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도 계약을 하나요? 네, 계약을 합니다. 그 강사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미친 거 아니고 매우 멀쩡한 정신에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계에서 이제 발생 가능한 매우 희한한 현상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S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룹사의 이제 큰 그룹이니까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어디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S그룹에 속한 어느 회사에 만약에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었다. 그럼 교육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뭐 물을 거 뭐 있습니까? 여기 가서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육센터는 이 그룹 전체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이제 독점적인 콘텐츠 납품 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그룹 쪽에다가 네 강의를 판매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딴 데 가서 뭐 계약 백날 해봐라. 여기서 그 너랑 계약해주나?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고요. 자,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경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완벽한 자유경쟁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질의응답, 댓글, 그 다음 평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댓글 달면은 댓글에 답 써줘야죠. 질문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맞게 답변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콘텐츠 제작의 경우 이제 그 강사 자체가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포함해서 강사 본인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촬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집에서 알아서 캠코더 하나 켜놓고 마이크에서 앞에 앉아갖고 녹음을 하든지 아무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콘텐츠 CP사에서는 아예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강사님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온라인 업체도 있기는 있고 일부 그렇게 하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강사님이 찍어 오시거나 섞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면 이건 강사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외부 교재 채택이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셔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딱 골라요. 그 책을 골라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잘 요약해가지고 이걸로 강의 콘텐츠를 만들어갖고 판매해야지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심지어 문제도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교재를 채택하고 싶다 교재로 그러면 이 책의 저자랑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랑 협의해서 그걸 문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로 없는데 왜냐면 서점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교육생들이 책을 사갈 거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부 교재를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만약에 이제 독보적으로 내가 좀 독특하게 뭐 나는 경쟁력이 있어 이러면은 이제 보통은 자신이 직접 책을 써버려요. 그래서 저자이자 강사이자 그럼 저자 직강이 되는 거고 좀 더 유리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완벽한 그 사바나 네 그냥 완전히 그냥 네 예, 완벽한 자유경쟁 환경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에서 강의 활동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돈을 얼마나 벌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내가 벌이가 얼마나 될 거냐 이건 생각해 보세요. 판매를 얼마나 했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분배율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를 들면 강의가 5만원짜리인데 이걸 100개 팔았어. 그러면 그 강사는 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거죠. 근데 만약에 플랫폼 제공사하고 본인하고 매출 배분을 5대5 하기로 했다.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50만원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인을 하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 등등등을 따져가지고 블라블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익률이 더 깎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5만원짜리 강의안을 샀다. 그러면 강사님이 5만원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교육센터의 기본 이슈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들의 세계를 이해하시려면 교육센터의 기본 이슈는 뭐냐? 이게 신규 교육 콘텐츠를 확보해가지고 잘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센터도 이게 맨날 관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되게 웃긴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자바를 가르치거든요. 그럼 옛날엔 그냥 자바 프로그래밍 교육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IoT가 유행하죠. 그러면 이 앞에다가 딱 IoT 붙여요. IoT 시스템 뭐 전문 양성을 위한 자바 개발. 그 다음에 요즘 AI 유행하잖아요.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자바 교육인 건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뭘 하면 IoT고 뭘 하면 AI라고 인정을 해줄까? 그건 또 누가 결정하냐? 요거는 이제 제안 같은 걸 쓸 때 그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센터 쪽에서 어디에서 이제 국책 사업으로 가져온다. 그러면은 자기네가 이제 정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제안서 쓸 때 뭐 AI 기술 뭐뭐뭐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교육이지만 AI를 같이 가르침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원하는 4차 산업혁명 인재가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도 그걸 완벽하게 다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맞아 떨어져 주면은 뭐 선택을 하니까. 문제 뭐냐면 AI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AI랑 자바를 같이 섞어서 강의할 강사는 더 없겠죠. 보통 이 강사 따로 저 강사 따로 섞어가지고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바 강의 하시던 분이 이제 AI 공부를 어디 가서 이제 열심히 해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이제 그 AI 전문 자바 강사가 되시는 거죠.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AI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그걸 굳이 자바라고 하라고 하니까 자바 교육 어디 가서 바꿔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별로 안 어렵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바의 어떤 문법을 강의한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 문법을 배워야 할 만큼의 초보자들이잖아요. 그럼 강사가 조금 실수하거나 틀려도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교육센터 입장에서 항상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강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 기술되면서 강의력까지 갖춘 능력 있는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반대로 경쟁력이 없다, 그럼 빨리 계약 해지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강사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육생들이 들고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이 교육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사가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강사님을 이제 교육 도중에 교체해야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긴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실력이 검증된 강사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섭외해 오느라고 혈안이 됩니다. 근데 이 강사라는 사람들이, 뭐와 같냐면은, 모래알 같아요. 네, 모래알.
절대 비벼지거나 섞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잘난 인생들이어가지고 무슨 연예인들 같아요. 제가 계속 가수라는 비유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것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그렇다 보니까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강의 외에 업무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육 소개서를 써달라는 등, 뭐 설계서를 만들어 달라는 등, 뭐 각종 서류 작업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이러고 이제 뭐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쉬우면 자기가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강의를 자기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게 교육센터들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뭐 당연한 거예요. 그 교육센터와 강사의 관계는 교육센터가 방송국이고 강사가 가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협력업체 강사, 이 사람들이 참고로 돈을 제일 잘 법니다. 규모가 있는 협력업체 강사 1년에 얼마 벌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억대로 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억 정도 우습게 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수령액 기준입니다. 수령액 기준으로 1년에 1억 정도 버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8만원, 그러니까 800만원을 월 번다고 쳐봐요. 800 곱하기 12 한다 그러면은 뭐 1억 1600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800만원 정도 버는 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간단해요. 자, 생각해보세요. 1일 하루에 만약에 이제 그 8시간 강의를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일주일이면은 이제 그 월화수목 금까지 하고 5일이니까 5, 8, 40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한 40시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당 강의 단가 얼마? 만약에 여기다 대고 5만원이다 그러면 5, 8에 5, 8이란다 5, 4, 20이니까 2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한 달은 4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8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월 수익 기준으로 800만원 정도를 그냥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 흔치는 않을 겁니다. 이걸 연봉으로 재계산하잖아요. 그러면은 1억 몇천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돈을 많이 버는 편입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협력 강사잖아요. 언제든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는 자기 자신이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쨌든 규모가 있는 이 오프라인 업체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시는 경우다 그러면 되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 수강자 대다수가 공공기관, 공기업 뭐 요런데 임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포함되어 있다? 네, 경력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C언어를 제가 강의하러 들어갔는데 수강자 중에 C언어를 10년 하신 분이 수강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C언어 수업 강의 실무 경력이 10년이 있는 사람이 왜 교육에 들어왔을까? 왜? 자,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이게 휴식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한 달에 혹은 1년에 얼마 이상 그 직무 능력 관련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업무로 할당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빠서 못 오고 어쩌다가 연말에 막 몰아서 오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이런 분들은 솔직히 와야 돼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예를 들면 저기 무슨 뭐 경상도 어디든 뭐 강원도 어디든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잘 됐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육센터에 5일간 교육받으러 가는데 내가 공부할 거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건 없어요. 어차피 교육비는 누가 돼? 기관에서 대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적당히 교육 잘 받고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볼 거 아니에요. 그 교육 잘 받았나 평가받을 때 10년간 시연을 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와서 뭐해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력자가 딱 앉아가지고 C언어 기초반 들어와서 C언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끔 어떤 분이 발생하느냐, 수업을 듣다가 그거 아닌데 이러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이렇다 보니까 교육 편차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단점 아닌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어쨌든 규모가 있는 업체는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연간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그러니까 전년도 10월, 11월에 그 다음에 1년치 교육 일정을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한테 내년도에 우리 교육 이렇게 하시죠. 주 단위로 일정을 다 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제 강사를 딱 실력 있는 강사들한테 1년치를 계약을 해주니까 실력 있는 강사가 굳이 딴 데 갈 필요 없이 거기랑 이제 계속 강의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관도 이런 걸 되게 선호합니다. 이런 걸 아예 이제 전임 교수라고 해서 제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독자 생존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이런 경우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이런 규모가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시게 되면 교육 설계 지원, 서류 지원 하셔야 되고요. 교육 자료 제공 의무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저작권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저작권을 넘긴다는 걸.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설계해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했는데 같이 해서 그 강의 잘하다가 내가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 저작권은 이제 교육센터에 귀속됐기 때문에 그 콘텐츠 가지고 그대로 강의하는 걸 강사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거 못 받아들이시면 저희 계약 못해요 이럽니다. 정말 웃긴 건 뭐냐면 바로 이 점입니다. 강사보다 담당 직원이 더 자주 교체가 됩니다. 가령 스프링 교육을 하는 어떤 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강사님은 거기서 10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교육센터 담당자는 2년 주기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지난 10년간의 강의 운영 인사이트는 누가 갖고 있어요? 네, 강사가 갖고 있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규모가 있는 업체의 이제 협력 강사의 경우 이제 또 어떤 강의를 할 수도 있게 되냐면 파견 교육을 가기도 합니다. 수주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규모가 있는 업체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관 쪽에서 혹은 큰 다른 기업 쪽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내부 임직원들을 위해서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을 다 보내기 힘드니 우리 직원이 지금 100명 교육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강사를 좀 보내줘 이렇게. 그러면 이 100명에 대한 돈을 받아요. 누가? 업체가. 그리고 강사한테는 뭘 줘요? 시간당 강의 단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10명을 교육하나 100명을 교육하나 1000명을 교육하나 시간의 강의 단가를 받습니다. 인원별로 돈을 받는 건 업체입니다. 네, 어쨌든 기관은 그렇게 지불하고 이렇게 이제 강사는 시간당 단가만 받아요. 그 사실을 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기업이 존재하냐면 이 중간에 이 업체가 많이 가져가네? 그걸 아니까 이분들이 강사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강사님, 그거 얼마 받으신다며? 우리가 그 플러스 알파를 좀 해드릴 테니까 와서 해주실 수는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 어쨌든 강의 단가가 평소 대비 높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을 때는 얼마까지 받는지 2023년 기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15에서 2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많게는 이제 20X에서 30만원까지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흔한 시천말로 개꿀이죠. 만약에 가서 30시간을 강의했는데 시간당 강의 단가가 30만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주일 일하고 네, 그냥 모든 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이제 4주간 스트레이트로 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네, 굉장히 많이 벌겠죠. 대신 그런 강의가 아예 없다면은요, 네, 손가락 빨고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강의료는 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입니다. 즉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안 나오잖아요. 이게 모 교육센터 기준인데 교육생한테 물어요. 강의 괜찮으셨어요? 만족, 약간 만족, 보통 뭐 불만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근데 이게 점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만족이 100점이잖아요. 그럼 약간 만족이 80점이야. 그럼 기관이 보통 요구하는 건 얼마 이상이냐? 97점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족 소리를 못 들었다가는 네, 돈을 못 받겠다는 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업체가 강사가 돈을 제일 잘 버는데 요쪽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실력도 실제로 좋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만 근데 요때 이제 웃긴 일이 벌어지는 게 연말에 가면 이제 밀린 교육을 받기 위한 기관 사람들로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 매우 바쁘거든요. 근데 여기 수강자 중에 누가 섞여 있냐? 강사가 섞여 있습니다. 뭔 소리냐 이건 또 지방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강사인 저에게 와서 이제 지그시 요청하시죠. 선생님 그 교육자료 좀 주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그거 좀 제가 가서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아직 시간이 벌써 이만큼 갔잖아요. 네, 아무래도 두 번에 끊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를 1편으로 하고 그 뒤에 이제 할 말이 더 있는데 그거는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